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첨단 무기 체계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장은 최첨단 드론들로 가득 차 있으며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정교한 방공망과 정밀 유도 탄약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련과 나토 양측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혁신을 대표합니다. 그런데도 실제 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도구 중 하나는 너무나도 단순해서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적군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미끼, 즉 모형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 전략에서 공기 주입식 미끼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미끼들은 러시아가 매달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탄약을 허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사용하는 미끼는 너무나 단순한 개념이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장군이라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도 이 미끼들은 러시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모든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만큼이나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끼의 역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 포티튜드 작전, 오퍼레이션 포티튜드. 당시 연합군은 나치 독일을 속이려고 공기 주입식 탱크와 모형 항공기로 병력 배치를 오도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전에 이른바 유령 부대 고스트 아미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20개가 넘는 전장에서 사용되어 연합군의 병력을 인위적으로 늘려 보이게 하여 독일군이 작전을 과도하게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미끼 부대가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지상 관측자와 정찰 항공기를 멀리서만 속이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론 기술 발전으로 공중에서 목표물 식별이 쉬워져 미끼 부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이 높아져 더 쉽게 간파할 거라 생각하겠죠. 알고 보니 현대 드론은 미끼 부대를 덜 효과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공기 주입식 기만 무기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빅토르 탈리노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방위 산업에서 경력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공기 주입식 스포츠 장비, 열기구, 그리고 어린이용 에어 바운스성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력은 소련 말기 시대의 무기들을 그럴듯하게 복제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훈련과 작전 계획 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미끼 장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가용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되기 전 소련의 일부였을 때 남겨진 소련 시대 무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 전차들이 점차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당연히 실제로 공격 작전을 수행하거나 적군을 향해 사격할 수 있는 진짜 전차를 갖고 싶어 하겠지만 현재 전장의 상황은 또 다른 선택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드론 전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전차는 드론 군집에 특히 눈에 띄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새 전차로 교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모형 전차를 이용해 적 드론이 위치를 드러내고 공격을 위해 물자 지원이 필요하도록 불리한 시점에 공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경제성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각 모형의 비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부분의 추정에 따르면 가격은 4자릿수 초반, 즉 1000달러 정도입니다. 현대형 수출용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의 실제 가격이 900만에서 1300만 달러인 것과 비교해보세요.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나 유명한 하이마스 발사대는 모두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실제 전차 대신 공기 주입식 모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반드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전선의 중요한 지역에서 훨씬 더 큰 예산과 위협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미끼를 물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반복적으로 드론 영상을 공개하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요 전장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고가치 무기를 타격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일부 성공 사례는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팽창식 미끼였으며 러시아가 이를 촬영해 승리로 포장한 방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성과 피해 양상 모두 너무 인위적입니다. 러시아는 작전 중 자신들이 미끼를 타격한 것을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전이 사실적인 보도를 이겨내면서 조작된 뉴스가 국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편 실제 우크라이나 무기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완전히 안전하게 작전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끼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 조종사가 가짜라고 의심하더라도 그 의심 자체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탈리노프에 따르면 의심은 의사결정을 늦추고 작전 속도를 방해합니다. 러시아 드론 조종사는 이게 미끼일까
라고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걸 공격해야 할까? 공습을 요청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서 더 좋은 목표를 찾아야 할까? 망설이는 매 초가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조종사는 정찰을 하거나 공격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마일에 걸친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조율할 때 그 몇 초가 쌓여서 몇 시간이 되고 그 몇 시간이 결국 전세의 주도권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미끼를 계속해서 새로운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실제 무기를 재배치하듯이 미끼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러시아 정보 분석가들은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들은 실제 전술적 재배치처럼 보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 표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전장 곳곳에서 미끼만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공기 주입식 시스템은 몇 분 만에 배치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병력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이 미끼들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러시아의 표적 선정 작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미끼 뒤에 숨겨진 공학 기술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들 중 많은 미끼에는 내장된 여론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열화상 장비나 조중형으로 볼 때 실제 차량과 매우 유사한 적외선 신호를 냅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사가 열 감지 센서로 표적을 확인하면 어떤 형태의 열 신호를 보게 됩니다. 이는 실제 전차 엔진에서 나올 법한 신호와 비슷합니다. 시각적인 외형과 드론 작전의 본질적인 긴장감, 긴급함이 결합되면 조종사들이 어떻게 속을 수 있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차처럼 보이고 전차처럼 행동한다면 왜 전차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추가적인 버전들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엔진 배기가스를 모방하는 연막 발생기와 가짜 무선 또는 레이더 신호를 방출할 수 있는 전자 부품을 포함시키기 위해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미끼는 실제로 레이더 시스템에도 진짜처럼 감지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는 실제 무기와 구별하려면 실제로 가까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군이 주저하는 일이고 우크라이나군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인정할 점은 러시아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특별히 비밀스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북부 비행장에 공기 주입식 전투기를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에는 가짜 T-72 전차를 배치했지만 서방 분석가들은 대체로 러시아의 모형이 덜 설득력 있다고 평가합니다. 러시아의 모형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정교한 공학 기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기만에 대한 강한 집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더 강한 군사 강국을 혁신으로 앞서는 또 다른 예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미끼 전략의 진정한 천재성은 단순히 미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이 저기술 솔루션의 더 넓은 생태계에 어떻게 들어맞으면서 러시아의 군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소모시키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끼가 확실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군이 개발한 훨씬 더 큰 도구 상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드론을 막기 위해서죠. 낚시 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접근하는 드론을 잡아 무력화하기 위해 낚시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코미디 스케치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특정 드론 유형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합니다. 특히 광섬유 드론이 이 방어 조치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드론이 비행하면서 천천히 풀리는 케이블 스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전파 방해나 신호 위조가 불가능하며 신호가 직접 드론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어망이 드론을 얽히게 하거나 심지어 케이블을 끊어버리기도 해서 드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다른 드론들도 끝없이 몰려오는 무리를 막는 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광섬유를 자를 수 있는 간단한 FPV 드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소형 산탄총을 장착한 드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드론은 실제로 상대 드론을 하늘에서 쏴 떨어뜨리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해결책도 있습니다. 소화기와 기관총 사격. 양측의 병사들은 소총과 기관총을 사용해 드론을 하늘에서 격추시킵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인프라나 비싼 시스템, 추가 훈련 없이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를 좀 더 정교하게 적용한 것이 동기화된 소총 배열, 즉 임시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여러 총이 동시에 목표물을 향해 발사됩니다. 러시아는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특수 대드론 시스템이 탑재된 샤시 위에 여러 대의 자동화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서방 군대가 개발 중인 것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들은 실용적이고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 중 일부는 일종의 장갑 거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탱크를 덮고 장갑을 추가로 덧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금속판이었고
이후에는 배선과 배관이 얽힌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장치는 드론이 탱크에 접근해 폭발물을 투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터무니없는 조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이 드론 방어를 위해 낡은 타이어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법이 효과 없자 러시아는 항공기에 타이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를 인정해서 실제 타이어조차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현대 시스템에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기 전에 왜 그걸 알고 있었나요? 밀리터리쇼는 매일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매혹적인 지정학과 군사 장비의 세계에 대한 최고의 종합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 미끼와 페인트 등 저기술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감시 체계를 속이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끝에는 인간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FPV 드론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표를 타격하도록 조종하죠. 실물과 같은 미끼 시스템이 효과적인 이유는 조종사가 진짜를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서 언급한 의심 문제로 돌아가게 되고 미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작전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됩니다. 결국 해가 되지 않는 것에 소중한 탄약이나 심지어 드론 전체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반대편에는 컴퓨터 측면이 있습니다. 시각 유도와 머신러닝 시스템은 목표물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선입견을 바탕으로 대상을 추적합니다. 실물 같은 미끼가 있으면 시스템이 이를 목표물로 인식해 운영자에게 확인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타이어를 그리거나 전차를 덮는 등 예상치 못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효과가 반대가 됩니다. 이는 차량의 기본 실루엣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기계 시각 처리만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그것을 완전히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효한 표적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눈으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다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기술 시스템이 효과적인 이유는 시간, 돈, 자원을 낭비시켜 양쪽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쏟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론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일부는 대개 저렴하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전쟁의 전체 경제 구조는 우리가 세기 전환기에 보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었습니다. 정밀 유도 드론이나 요격 미사일은 수백만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팽창식 미끼는 수천 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대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밖에 안 하는 드론 무리를 막으려고 할 때 값비싼 첨단 기술 솔루션은 저기술 대안에 비해 터무니없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몇 개의 팽창식 미끼와 낚시 그물만으로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왜 10만 달러짜리 레이저 시스템이나 수백만 달러짜리 방공 미사일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때문에 미국은 드론의 내부 시스템을 교란시켜 원격으로 드론을 꺼버릴 수 있는 마이크로파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장비 자체가 수백만 달러가 들더라도 전기만을 동력건으로 사용하고 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원을 켜고 드론을 겨냥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장 테스트를 막 시작했거나 실전 배치가 수년간 어려운 첨단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즉시 방어 수단이 필요하며 신속 조달 가능한 재료로 제작되고 그 자체로 대체 가능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팽창식 미끼들이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워낙 풍부하게 공급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자원이 됩니다. 물론 드론 전쟁의 경제적 원리는 반대 방향으로도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의 경제와 산업을 약화시키려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DIY 드론은 기존 군사 장비보다 훨씬 저렴하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첨단 방어 시스템이 부족해 드론은 군사 시설에 항상 위협이 됩니다. 전선뿐만 아니라 수백 마일 떨어진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에선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가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수백 마일 안쪽까지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해 탄약고를 비롯해 정유소 같은 가스 및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통계에 따르면 드론 작전으로 인해 러시아의 석유 정제 능력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가스와 석유 정제 및 수출에 의존해 정부 수입의 최대 40%를 차지해왔습니다. 이것을 거의 5분의 1이나 줄인 것은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에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러시아는 누적된 손실 부담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CSIS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약 120만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이 중 최대 32만 5천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지난 해보다 더 치명적인 약간 가속화되는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러시아가 전쟁에 징집할 수 있는 인구가 더 이상 많지 않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초는 러시아가 손실을 만회할 충분한 병력을 훈련하지 못한 점이 주목됐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러시아는 2026년 1월 공식적으로 연중 내내 징집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징집 대상자들이 군 복무를 피하거나 입대 전에 나라를 떠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정체된 수치를 보고 있는 이유이자 2025년 내내 대부분의 전장 승리가 좁은 땅이나 몇몇 마을에 불과했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에 투입할 병력이 충분하지 않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2026년 에도 사상자 수가 정체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위협받는 병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드론 작전이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론이 보편화될수록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원도 줄어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측 모두 수많은 드론이 약점을 뚫고 진격하며 점령지를 넓히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800마일 전선에는 인력이 드물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가 반자동화된 시스템끼리 맞붙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전통적인 군사 장비는 사실상 표적 연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끼 전략이 매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기만이 아니라 더 큰 경제적 소모전의 일환입니다. 러시아가 미끼 발포할 때마다 실제 목표물에는 발포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공장에서 몇 달이나 걸려야 보충할 수 있는 탄약을 소모하고 부족한 연료를 사용하며 이미 과부하 상태인 드론 조종사들과 지휘센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효과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 시스템은 내부로부터 스스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군사적 우위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상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르며 더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승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러시아는 장비, 병력, 그리고 산업 역량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3년 반이 지난 지금 그 우위는 우크라이나의 혁신, 서방의 지원,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위기로 인해 체계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의 미래 자체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공지능과 자율무기가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크라이나가 방금 전 세계에 가르쳐준 교훈과 함께 말이죠. 양측 모두 AI 기반 표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어망과 미끼를 사용하고 있고 어망과 고무가 AI 시스템보다 더 자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기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기술에 너무 의존하면 저 기술 시스템이 오히려 비용 효율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히 자율 드론 군집에 해당됩니다. 만약 드론 군집이 특정 신호나 프로필을 목표로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그 신호들이 전장 곳곳에서 의도적으로 모방된다면 드론 군집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값비싼 시스템이 값싼 미끼를 공격하고 진짜 목표물은 도망치는 것이죠. 최첨단 무기의 시대에 우크라이나가 저기술 솔루션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21세기 분쟁의 본질에 대해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더 효과적으로,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배치할 수 있는 쪽이 중요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상황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표물에 수십억 루블의 탄약을 낭비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드론 조종사의 시간을 허위 정보에 낭비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메울 수 없는 전략적 빈틈을 방어선에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100년 된 무기가 현대적인 물류 네트워크와 분산 생산과 결합되면서 러시아의 가장 심각한 전략적 문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생산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과 전 세계 지정학 이슈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시고 매일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